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 92년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요. 국회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예고 때 자꾸 두 분이라고 했는데 세 분 오셨습니다. 예, 다음 달 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국빈 방문이 25년 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귀빈의 방문의 약자인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1992년 1월 달에 노태우 정부 말기에 부시 1세로 알려진 네. 대통령, 아버지 부시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온 지가 2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온 건데요. 그 전에 사실 1960년대 이스만 정부 말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이후로 처음으로요? 이제 예. 케네디 대통령, 닉슨, 포드, 카터 이렇게 해서 7번째입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미국 외에는 이제 시진핑 중국의 주석 그리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빈 대통령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잘해야 그리고 한 나라에 한 번 정도 기회가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귀한 그런 이제 방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특별하게 귀하게 이제 모셨다는 그런 이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국빈 방문이 없었나? 오바마 전 대통령 오랜 기간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 그렇죠. 다 공식 방문. 8년 재임했고 왔다 갔고요. 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빈이 없었냐 하면 국빈의 필요성이 점차 없어진 거예요. 한미 관계에서는 이 G20이라든가 APEC에서 워낙 자주 만나기 때문에 90년대 이전까지는 좀 의전을 중요시한 측면이 있고요. 그럼 국빈 방문, 이 스테이트 비지트하고 그다음에 이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지트의 차이는 뭐냐?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예우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우의 아까 저희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우의 차이는 큽니다. 뭐 21발의 예포를 쏘고 이 정상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마중하고 청와대에서 환영식을 하느냐 공식 마느냐. 만찬 열리고 문화 행사도 곁들여지게 되는데 또 국회 연설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강력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연설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빈 방문의 의전 형식을 취하되 예우는 국빈 방문인데 사실상은 실무 방문에 준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2박 3일을 체류할 거냐, 1박 2일을 체류할 거냐. 이 부분이 결정돼야 되는데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방문하고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통상 미국 대통령들이 한일을 방문할 때는 일정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것만 하나 확정되면 뭐 국빈 방문으로는 큰 손색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 원장님, 지금 국빈 방문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국빈 방문이 많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빈 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국민들도 좀 쉽게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FDA 이 재협상이라는 또 어려운 여러 가지 관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빈 방문이라는 특별한 우리가 예우를 해줌으로써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을 또 훨씬 더 강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주 캐릭터가 독특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더 가깝게 해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질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시 1세 대통령 25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최고로 예우를 했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요. 바로 21발의 예포를 쏘고 그리고 국빈 만찬에 600명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란 최고로 환대를 해서 비록 그때 정부 간에 상당히 미묘한 사이가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잘 겪었던 또 넘겨갔던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국빈 방문을 추진하게 된 것 같다 이런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아버지 부시 때만큼의 그런 예우가 이번에도 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정상들도 지금 미국의 국빈 방문 사례가 따져보니까 한 6번 정도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마지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조금 시사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 때 국빈 방문을 많이 했었죠.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정권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미국으로부터 국빈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에 이미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권과 조금 차별성도 가질 필요가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경제 살리기 이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의 연결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때라서 아마 국빈 방문을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국빈 방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연설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식 방문이었더라고요, 최진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양국 간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를테면 양국 간의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 주관한 만찬만 하더라도 부대 행사까지 포함하면요 한 5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점 추세가 좀 신일부적으로 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같은 또 진보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소하게 실무적인 그런 공식 방문으로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일정과 관련해서는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들어오고 어느 날 나가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또 하나의 뭐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어떤 보안을 위한 기밀 사안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면 통상 몇 박 며칠의 스케줄은 알려집니다. 곧 보도가 될 텐데 아직은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아시아 방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하고 일본에 머물고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하고 정상회담 국회 연설하고 그러면 첫날 정상회담 하룻밤 자고 국회 연설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또 중국으로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일 간의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이 만약에 일본에 2박 3일을 머무르고 우리나라에 1박 2일을 머무른다. 지금 그러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게 굉장히 이게 신경전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이게 또 국빈 상황이에요.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줄어드는 이유는 스케줄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국빈 방문은 오래 전부터 의전을 준비하고 일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형식적으로는 실무 방문인데 예우는 국빈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문화 행사도 하고 하는데 1박 2일이면 어쨌든 스케줄이 받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2박 3일쯤 머물러 주고 또는 전방 시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기대할 것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굉장히 효율성 중심으로 한일 상황을 봐서 양국 다 1박 2일로 정하든지 아니면 2박 3일로 정할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한 이틀 이상 길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은 지금 1박 2일 정도를 원하고 우리 정부는 2박 3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우리나라에 관측은 만약에 해봅니다. 1박 2일을 있고 일본에 2박 3일 있으면 또 코리아 패싱 이 얘기가 그건 또 이제 나올 우리나라 것 같잖아요. 국내 정치에서 야당들이 코리아 패싱 아니냐라고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좀 미묘했지 않습니까? 이걸 미국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부시 1세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올 때요.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1박 2일 하면 2박 3일 똑같이 배분하는데 일본과 한국을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 똑같이 맞춰요. 예,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 왔는데 요번에 하루가 많이 줄어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또 야당 입장에서 또 코리아 패싱을 공격하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정부 여당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균형을 좀 같이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국빈 방문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국회 연설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많아서 이게 1박 2일로 소화가 될까요? 어떻게 쉽지 보십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 첫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국빈 방문이니까 저녁에 만찬을 하죠. 조야 인사들이 한미 인사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고 다음 날 1박 투숙을 하고 나서 오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출국하면 1박 2일 끝이에요. 근데 보통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상도 그렇고 해외 정상도 그렇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재를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관람을 해주는 게 통상 일반적이고요. 뭐 과거 엘리자베스 여왕 들어왔을 때 안동에 가서 우리나라 전통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지방 멀리까지 못 가더라도 수도 서울에서라도 전통문화 체험을 일반적으로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문화교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1박 2일은 이러한 전통적인 국빈 방문에서 들어가는 행사를 스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뭔가 빠진 느낌이 들고요. 그럼 전통문화 체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하나가 엄혹한 상황에서
과연 이 DMZ를 방문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이것도 아직 불확실하죠. 네, 예.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율하면 2박 3일도 빡빡한데 1박 2일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두어봅니다. 취재 기자 얘기로는 6일 오후에 도착해서 이제 네. 8일 오후에 중국으로 가는 것, 네. 오전이나 오후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 것으로. 쪽에서 가장 원하는 스케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이 일정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대로 네. 또 이제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도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이제 뭐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한에서 국회 연설도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4번 차례로 하면 4번이고요. 로널드 예.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번을 했었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연 국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 또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SNS 남기는 얘기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화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왔었을 때는 과연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가 숙소로 들어가서 또 뭘 남길 것이냐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국 와서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화제가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백악관 내에서조차도 말들이 많이 엇갈릴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 올 때는 우리 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네. 자체가 무슨 내용이기 전에 그 자체가 절차 과정이 지금 사실 주목이 되죠. 지금 근데- 김정은 하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설전이 워낙 세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 연설하고 그 중간중간 SNS에 또 어떤 글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릴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국내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기조를 보일 것인가, 국회 연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이제 궁금한데 이게 저는 이제 혹시 25년 전에 부시 1세였던 대통령 방문의 데자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공화당 어떤 보수 정권인데다가 두 사람이 사실 약간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약간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당시에 부시 1세 대통령이 왔을 때 세 가지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어떤 주장들이었습니까? 그때 첫째는 우루과이 협상 주행이었습니다. 한미 간에. 예. 그래서 국회 연설에서 강력한 쌀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미 간의 무역이 불균형하다. 한국은 쌀을 개방을 해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거든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놀랐죠. 네. 사실 우방국 간의 대통령이 와서 쌀 개방 강력히 촉구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상당히 유화적을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동시에 만약에 북한이 핵 협상에 응하고 핵 사찰에 응한다면 그 해에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상당히 어떤 강원 양면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정도, 이 정도만 해준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만약에 지난달에 유엔 연설했던 것처럼 뭐 로켓맨이라고 하고 뭐 북한 완전 파괴 이렇게 초강경으로 나가버릴 경우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북한이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설마 꺼내진 않지 않을까요? 쉽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월요일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미 군사 훈련 로널드 레이건 홀을 이제 필두로 해서 항모와 이 강습단이 지금 와 있고요. 40여 척의 이제 함정들이 떠서 훈련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군사적인 방어 체계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북의 도발 위험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리틀 락켓맨 얘기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평양 코앞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 북한은 지금 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뭐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낼 것 같고요. 대북 메시지는 그래 보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 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FTA 폐기 내지는 재협상 얘기도 반드시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을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당선 초기에 멕시코 대통령 만나서 대놓고 그 앞에서 자 미국과 멕시코 간에 장벽 건설한다. 내 공약인데 이거 할 거다. 그 비용을 멕시코가 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톤 조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안 할 것은 가능성이 있다. 예, 하나 톤 네. 조절을 안 할 것 예. 같은데 네. 예, 그런데 이제 할 가능성은 낮은데 네. 근데 이 한 가지 좀 좋은 징조는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처음 미국 순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와 케미가 잘 통하면서 네. 이 두 대통령 간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어요. 예, 뭐 물론 터프해서 좋다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김정숙 여사에게 아름답다, 네. 한복 같은 것도 네, 칭찬을 네. 했고 그래서 아 기본적인 예우는 또 비즈니스맨 시절부터 다져진 인물이구나라고 느낄 네. 수 있었는데 적절한 예우를 한국 전통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그때도 양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과 나누지 않은 얘기도 슬쩍슬쩍 끼워 넣는 또 이 테크닉을 선보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트럼프의 여론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네. 차분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변호사 하시기 전에 기자도 하셨잖아요. 예,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 발언까지 국회에서 꺼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예. 하는 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올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시진핑을 만나는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민감한 이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이익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강력한 얘기를 하거나 DMZ를 방문한다 이런 거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에 예. 막상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언정 여기서 미리 패를 꺼내놓고 강력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하나만 더 붙이면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스트롱맨 중에 스트롱맨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격이 사실 아주 터프합니다. 거칠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많은 회의나 장소 때마다 센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성격상, 예. 스타일상 국회에 상당히 센 발언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 거기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미리 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던져보면요. 지금 네. 양 변호사님이 트럼프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비무장지대 방문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네. 차라리 아주 이 모든 사람의 예측을 깨고 네. 성주의 사드 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예측을 깨고, 대중국을 향해서도 정치적인 제스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네. 한마디를 더하면 트럼프를 짧게요. 아는 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네. 예측을 깨는 어떤 발언 또 행동들이 나올지 이 부분을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만남에서 그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또 이 공조를 이뤄나갈지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법정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줄곧 이 배신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배신의 역사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고 모든 명예와 삶을 잃게 됐습니다. 6개월의 침묵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마 최순실 씨일 테고요. 이번에도 배신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배신자로 지목하는 모습,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배신의 정치로 찍혀 순환을 당했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고 원조 친박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났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부터 박 전 대통령 일기와 자서전 속에 종종 등장합니다. 1981년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일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츰차츰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배신에 대한 서글픔을 담고 있고요. 배신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2007년 낸 자서전에선 배신에 대한 비판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목숨을 잃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지켜보면서 딸 박근혜가 느꼈을 감정들로 해석되는데요. 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가 내려질 때도 배신과 비슷한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국민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그러면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써왔고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장민정 의거가 정리를 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이런 순탄치 않았던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이 시점에서 한번 배신의 심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참모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지만 예.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배신의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쓴 일기라든 기록들을 쭉 보면은 직접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예. 지금까지 배신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예.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 즈음에 김무성, 유승민 다 네.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까지 보면요. 예. 상당히 배신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예. 그렇다면 이거는 참모가 문제가 있는 게 혹시 리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참모를 불신하지 않은지. 예. 두 번째,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받기만 하고 주기는 하지 않은 건지라는 부분이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정말 너무 최악의 경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참모를 배신하거나 국민을 배신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배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신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좀 돌아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법정에서 참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이제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나서 처음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혹시 어떤 말을 할까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준비해서 쏟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됐다는 예. 것을 법정에서 듣지를 못하고 나중에 구치소에 쓸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가 이게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의 필요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해줬다, 연장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4분가량 그야말로 예. 준비해왔던 말들을 쏟아냈죠. 이게 좀 전에 말이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배신 때문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요. 제가 봤을 때 재판부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 줄 걸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네. 않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재판부가 뭐를 배신을 했었을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재판부에서 특히 이제 김세윤 부장판사의 법정 진행 스타일은 굉장히 양쪽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간의 6개월간의 재판 기간에도 그렇고 예. 딱 하나 안 들어준 게 두 개이군요. 굳이 따지자면 주 사회 재판은 너무 많다는 것을 예. 어쩔 수 없다라고 안 들어줬고 그다음에 영장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거 안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굳이 여기서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의 어떤 모습이 나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어떻게 보면 배신했다라는 프레임을 재판부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었다는 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인들도 일괄 사퇴를 해서요. 네. 이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어렵죠. 굉장히 지금 어려워 연내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제 딱 한 가지 지금 정상적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번 지금 이 사임을 철회한다. 네. 변호인단의 다수 혹은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진행되겠죠. 네. 유영아 변호사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엔 그 방법 외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네. 아까 승부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단을 내린 거면 네. 돌아오는 모양새도 이상할 수 있죠. 그럼 이 안으로 넘어가는데 새로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다. 이걸 이제 사임하는 건데 사선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 경우에는 검토를 다시 다 해야 되는 10만 거잖아요. 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인은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혐의와 그동안의 이제 재판 기록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하세월이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재판부가 할 수 없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속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국선 변호인을 붙인다. 예.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오직 6개월 동안 유영하 변호사 한 명만 독대하고 접견하면서 흘러온 재판인데 국선 변호인을 이 피고인이 만나주긴 하겠는가? 또는 만약에 이제 배척하면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골석 재판으로 흘러갈 것이고
오히려 더더욱 정치 재판이라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어제 입장문은 두 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아까 분석한 배신이에요. 근데 배신의 반대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배신의 반대말은 의리 혹은 충성이에요. 네. 요즘은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신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불신의 반대는 신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심리 구조가 어떤 것인가 좀 읽어볼 수 있겠고요. 입장문 뒷부분에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네.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예. 아까 재판부를 못 믿겠다. 알아서 해라. 이제 난 여기 상관없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박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정치 보복이라고. 네.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액션을 향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뭐 아까 앞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재판이 지연될 이럴 상황을 모르고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아닐 것 아니죠. 같고요. 자,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변호인들의 일괄 사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일단 발언 들어보시죠. 그것은 아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사의 표명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뭐 즉흥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 사태 부분의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적법 절차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 부분이 너무나 무시되고 좌절되었다는 또 이번 구속 연장 결정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서 맞부딪힌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재판 지연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글쎄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금 상태에 계속된 연장인데요. 일단 재판 지연 없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재판부가 목요일까지 변호인 사퇴 이거 재고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거 재고 가능성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법 절차 부분이 무시되고 좌절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게 그 전 단계에서는 주 4회의 재판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가 변호인 입장에서도 뭐 면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기에도 주 2회 정도밖에는 시간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온 과정에서 구속 연장까지 했는데 애초에 구속을 하면서는 들어있지 않은 사유를 추가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롯데나 SK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사유를 추가 신청을 한 거죠. 그 심리는 상당 부분이 마무리됐다라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지금 16가지, 재판부가 정리한 거에 따르면 16가지 사실관계 중에서 2개 정도가 끝났는데 나머지 14개를 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구속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들어가 있는 SK와 롯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재단 모금 관련한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는 게 이제 변호인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즉흥적 결정이 아니다 이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구속이 연장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플랜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미 치밀하게 뭐 전략을 짜왔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른바 이제 변호인의 어떤 전략을 이제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탄핵 때부터요 변호인들이 상당히 상황을 잘못 인식했다라는 전략 착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내에서 뭐 상당히 해프닝을 한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말이죠. 이런 숱한 해프닝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후로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똑같이 전략의 착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변호인단의 재판 전략을 누가 짜느냐, 유영하 변호사 아니냐,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이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영하 변호사하고 사실 깊은 그런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통하는 거죠.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변호인단 일괄 사표로 온 건데 유영하 변호사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생각은 간단한 것 같아요. 억울하다. 아무것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외형적으로 메시지를 던져놓고 법정 투쟁은 이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인 더 득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 보복 나한으로 마침표 찍길 이 얘기를 좀 주목한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 프레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어제 사실 재판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두고 홀로 떠난다. 이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당시 담당을 하고 있었던 변호사가 이양호 변호사로 지금 기억하는데 이양호 변호사도 유영하 변호사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양호 변호사도 그때 군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을 2번인가 역임을 해서 정치인에 더 가깝지 이제 현직 법조인에 더 가까운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각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법정에서 상당히 크게 고개 숙여서 법정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주 2회 재판이 무리고 야간 재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이 재판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죄송합니다 말을 떠나버렸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씨는 아마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우리 강제로라도 끌어내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왔고 국선 변호사가 선임돼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치 보복 얘기를 하면서 사임을 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비슷한. 정치 보복의 얘기, 유영하 변호사의 어제 얘기는요. 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정치 보복 얘기를 하셨지만 정확히 보신 게 뭐냐면 법리적으로 봐서는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는 게 이게 살기가 가득한 법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는 변호사가 남아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아니 변호사가 피고인을 두고 떠나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비판 성명까지 나왔던 게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인 거지 법리적인 어떤 변호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불출석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해온 한 분,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원진. 자유애국당 대표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을 옹호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 거부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 강도 높은 옥중 투쟁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요. 정치적 인신감금 행위다. 그런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거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씨 중심으로 탄핵을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 지금 태블릿 PC, 그 잘못된 태블릿 PC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한 거잖아요. 일단 조원진 의원은 뭐 어제까지 기사로는 소금과 물 먹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제가 아침에 확인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애국당 아니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공동대표인데요. 그 단식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분석이 나오거든요. 조심스럽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옥중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최장수 기록이 21일 단식이었는데 그걸 내가 깨겠다 해서 옥중에서 23일간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약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뭐든 먹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해줬다라는 뭐 이런 우스개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제대로 하고 있겠죠. 참 그런 단식 투쟁까지 갈 경우에 그야말로 정치 투쟁이 완전히 이제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그런 효과를 누군가가 수구적인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전망들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훨씬 전 아니냐, 정치보복 그래서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이게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중심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봐서 알지만 그때 이제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 만들어져 있었고 말이죠. 여러 다당제 구조에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그 이후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3월 10일에 탄핵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정해지죠. 조기 대선에서 누가 과연 그럼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냐. 지금 12월 대선 예정됐던 것과 5월로 당겨졌던 대선에서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난타전을 거치고 나서 41%의 득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했다는 게 지금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역분석하면 이 모든 것은 조직적인 세력이 펼쳐왔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탄핵도 이 문재인 세력, 어찌 보면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걸 또 다시 이제 뒤집어 보면 이 박영수 특검도 그럼 문재인 후보가 이미 다 준비했던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정유라가 대마크에서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물러나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규제 TV와 했던 유명한 인터뷰죠. 이런 이야기들의 지금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잘못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 지경 만든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기폭제였죠. 건트리거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국가 기밀을 포함해서 엄청난 파일을 보냈다는 걸 다 인정한 상황이고 그것은 최순실의 것으로 확증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부정하게 되면 모든 탄핵 과정부터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착시 현상을 바로 잡아야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믿는 일부 지지층을 보고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인 행위를 법정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 거부, 보이콧은 승부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이야기, 이게 지금 들으신 대한애국당 쪽 얘기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류여해 최고위원, 국민들 역시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 처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더 이상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촛불과 태극기죠. 어느 쪽의 여론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너무 반이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중간도 있잖아요. 네, 중간도 있는데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어떤 개인에 대한 마음보다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이거를 기분 좋게 바라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조차도 인간 박근혜와 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유해해 최고위원이나 다른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것도 상당히 지난 주말에 거세게 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숫자로 본다면 반으로 나뉘었다는 표현 자체는 좀 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도 중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라고 애들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불행, 눈물 이런 걸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속영장 연장이 결정됐을 때도 뭐 나를 오히려 사형시켜달라면서 지지자들도 밖에 나오고 있었고 아마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나 주변의 지지자들은 그 숫자가 실제로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치투쟁이라는 것도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표현을 빌자면 착시현상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방향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시다시피 대선 때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좀 옹호하고도 활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 들은 출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옹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보는 국민들도 헷갈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좀 그렇죠. 이제 그 목적이 이제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보수 이제 단결, 결집을 의도하는 건데 사실은요. 보수표 겹칠이라 하는데 보수표는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개혁적 보수가 있고 완전히 수구적 보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태극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태극기 있죠. 그러나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 출당은 말로는 겉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정확하게 여론이 현주소 혹은 민심의 어떤 향방을 자유한국당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지방선거 갈 때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직도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래저래 자유한국당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법정 발언에 대해서 이 세 당은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번 만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 대주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오히려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재판 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운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재발부 직전에 생방송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30분 문제와 관련해서 호들갑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국민의당은 비판의 목소리,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약간 양비론적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른정당이 제일 고민일 겁니다. 조금 전에 최진 원장님 아까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이상하다. 이상하거든요, 지금. 갈짓자 행보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여기에 지금 뭔가 좀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자강파와 통합파가 지금 나뉘어서 지금 이 당이 쪼개지느냐 마느냐 풍전등화에 있는 게 바른정당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묘한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 저는 저 마지막 말씀은 정말 잘못됐다고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뭐냐면 호들갑에 가깝게 청와대가 발표한 게 이 세월호 관련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사실은 9시 반인데 10시로 바꿨다. 네, 조작을 했다. 그리고 또 컨트롤 타워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인데 안행부로 또 볼펜으로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자체가 지금 이 정부 행정 절차를 어긴 것 아니냐라 문제인데 9시 반에 보고를 받고 만약에 퇴선 명령을 10시 전에 내렸었다면 세월호에 있었던 그 아이들은 다 살 수 있었다. 이게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7분이면 모두 다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30분이 호들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엄중한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난 정부의 청와대가 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엄중한 사안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시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건 뭐 제가 좀 강조드린 거고 본질은 뭐냐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절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범보수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못 벗어나고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동정할 거면 확실히 동정.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배신의 범죄에 우린 들어가지 않고 우린 충성파다라고 선언을 하시던지 그게 아니면은 국정농단과 탄핵은 우리 역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억울하고 분하고 슬플진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역사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선언을 하시든지 이게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언제 어디로 빠져들지 모르는 불안감을 국민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지지층을 명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선을 긋고 갈 것인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의 보수 통합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중요한 문제로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태극기 부대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출당 윤곽이 잡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속 연장이 되니까 자기는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서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극소수의 그
그분들과 함께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정한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더 뭉쳐질 확률은 높다. 지금 전 대통령의 그 말씀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이 차원의 것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네. 뭐 이번 주 정도에서 큰 연각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 전 대통령과의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그 인맥은 나름대로 또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전 대통령 쪽에 정중하게 한번 오늘의 상황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리는 우리가 해야 할 당의 도리는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박지원 의원 말을 좀 보면 태극기 세력과 자유한국당이 뭉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뭉치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 좀 다릅니다만 10에서 한 15%, 16%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뭉친다면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 구단 뭐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상당히 결집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상당히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발언, 행보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요. 여기에 공감을 할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를 만한 보수 진영도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소수는 한 50명, 많아야 100명 이내인데 저는 그 보수 결집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바른정당 행보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 속에서 사실 겨우 이렇게 교섭단체 유지해서 저는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분열해서 깨져버리는 것이 사실 지방선거에서 유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분열해서 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면은 그 큰 덩치 속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양쪽에서 얻어맞고 양비론으로 가고 이런 상태하면요 존재감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에 일부가 오면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의 어떤 결집 효과, 통합 효과, 이렇게 박근혜의 어떤 보수 결집 효과는 보지만 그 효과라는 것은 지금 민심의 현 주소라든지 흐르는 방향으로 볼 때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홍준표 대표 많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지도가 사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보다. 최고 한 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저는 겨우 2, 3% 정도 내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15% 안에 상자 속에 저는 멈춰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전당대회 하기 전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금주 중에 출당도 아니고 출당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저는 퇴보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확실하게 손에 쥐고 있는 걸 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비록 소수의 지지율을 하지만 이거를 놔버렸을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을 과감하게 출당을 시킨다고 했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얻고 있는 것도 또 혹시 더 잃지 않을까. 혹은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음으로써 설령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궤를 같이 하진 않더라도 어쨌건 지금의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압도적이면 문재인 대통령에 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마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끊고 나갔던 바른정당이 그다지 또 어떻게 보면 인기를 많은 지지를 못 얻었다는 학습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 출당 조치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말씀드리지만 가진 거 잃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국정원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이 추 전 국장 하면은 국정원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연결하는 어떤 핵심 인물로 지목받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부터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이제 당시엔 이름도 실명도 안 나고 추모 국장이라고 국정원 초기부터 계속 나왔고 국정원에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명백히 그 죄과가 밝혀져서 조사를 받다 지난밤 사이에 긴급 체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국정원이 대통령 주변 혹은 정가의 여러 가지 이제 비위와 문제들을 파헤치다가
지금은 국정원이 이제 일부 조직 변경이 돼서 국내 파트가 없어졌습니다만 이 당시 국내 파트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최순실의 비위 혐의를 100개도 넘게 포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보고를 다 묵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건 정도 최순실하고 그렇죠. 미르재단 관련해서 관련성들. 첩보가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첩보를 분석해서 보고한 사람들을 전보 조치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국정원이 최순실을 돕고 최순실에 관련된 정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조직으로 기능했던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국정농단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마지막 퍼즐 예. 하나가 우병우 사단 관련인데 예.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의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 추모 국장,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서야 긴급 체포된 것은 상당히 좀 뒤늦었지만 격세지감이지만 여기서 아마 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수많은 것들이 예. 드러날 것으로 관측해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 국장이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했는데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만 보고를 했다. 이게 조직에서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있을 수 없죠. 예. 그런데 보니까 보통 국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국정원장 못지않게 파워풀한 맨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이런 인물이 왜 이제야 떠올랐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뒤늦게 떠오른 키맨인데 예. 이 추명호 국장 이 프로필 보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네. 아 이거 키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육사 41기 출신인데 예. 박근혜 알짜, 정부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알짜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창 신문에 나왔죠.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누나가 친누나가 또 최순실하고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또 본인이 아니 누나가 친누나가 또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고 예. 이렇게 보면은 추명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예. 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로 가까운 최순실과 가까운 밀접한 여러 가지 사건들, 비리 추정들 이런 내용들을 과연 우병우가 몰랐을까? 예,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 추명호 국장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조사를 하고 파헤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로 아마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나 여기서 뭔가 생각합니다. 수사 열쇠가 좀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네, 이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첩보를 입수해서 네. 이거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좀 그러니까 완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국정원 국장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서 내지는 동료 예, 그런 어떤 보고서를 거였죠. 보면은 약간 개인 맞춤형 보고서 예, 같은 맞습니다. 내용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경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 전 수석이 처음에 이석숙 특별감찰관에 감찰을 받았던 게 예. 이제 자기 처가 땅을 넥슨 쪽에 넘긴 그 정황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네. 특별감찰을 시작했는데 그 이석숙 특별감찰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경찰로부터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지금 현재 이석숙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라라는 예. 걸 국정원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합니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예. 관해서. 그러면 아까 지금 최순실 씨와의 연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모든 밀접하게 모든 동향이나 이런 걸 중요한 부분을 보고할 사람이면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고 우 전 수석과 그 부분을 논의는 안 했을까? 국정농단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었을 예. 때 거기에 대처할 때도 우 전 수석과 같이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수사에 또 다른 키맨이 될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취소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실행됐다. 실행됐다. 예, 전에는 이제 드러났거든요. 문서 계획이 드러났다. 네. 문서 계획이 드러났는데 MB 정부 관계자들은 예. 이거 다 부인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이게 없다. 그냥 실무자선에서 네네. 했던 거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민간 단체를 통해서 이름이 나왔죠. 예. 네, 이 자유주의 보수연합. 네, 자유주의 진보연합. 보수가 아니라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네요. 네. 이름은. 전 네. 보수연합일 거라고 당연히 보수단체인데 생각했는데. 자유주의 진보연합. 이런 네. 이름을 가진 민간 단체 국정원이 예산, 비용을 지원을 해서 네. 실제로 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여된 노벨 평화상을 철회해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서 계획은 일전에 나왔었고 예. 그게 민간 단체를 지원해서 실행됐다라는 게 이번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노벨위원회에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직접 진짜 보냈을까 이게 네.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는데 이게 보낸 거죠. 것이 확인이 보냈고 됐고 사람도 번역비 갖고. 등의 돈도 지원을 네, 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상을 타기 전부터 예. 일부 보수 단체가 자, 이 저 상 타면 안 됩니다라고 로비를 한 기묘한 로비라고 노벨상위원회 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상한 상을 약 7, 8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상을 도로 뺏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이 상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일부 민간단체가 그렇게 믿고 실행한 거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현역 정부가 그것도 국가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비용과 계획을 지원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사주를 했다라고 네. 하면 정부 기관이 한 일이 뭐냐면 국격을 격화시키는 일을 한 거죠.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하고 있는 최진 네. 원장님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국내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국정원이라도 그런 얘기들을 민감한 일들, 묘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노벨상 위원회에 직접 보냈다. 그럼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라든지 말해 상당히 관련된 그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 가짜 어떤 편지 생각을 아닌가 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가짜 편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들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보냈겠죠. 이런 부분들 가짜 편지면 도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거쳐서 오는 건데 우리나라 정말 요즘 최근 들어서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노벨상 많이 받는 판에 어쩌다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가 노벨상 하나 받았는데 평화상 정말 박지원 전 대표 말대로 천인공노할 일이고 국제적인 망신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밉더라도 말이죠. 국내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 제발 좀 해외까지도 이런 것들을 알리고 말이죠. 공개해서 좀 스스로 침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데 수상한 걸 또 취소해달라고 한 정말 이례적인 참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국정원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이런 소식 국민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